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 측을 향해 불법 내국인 사찰 의혹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이 요구에 응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진상규명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검찰이 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뒷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정국을 모면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어긴 인선이라고 비판합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이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독일의 경우 시 차원의 항의로 연구소가 공개된 적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조사를 추진하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K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RCS 테스트 이후 로그 파일 기록 원본과 사망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 등 진상규명과 핵심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자료들로 보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안은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네, 안은필입니다. 네, 오늘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국정원에 보다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구입해 운용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 RCS의 구매 및 운용에 대한 자료와 유사 프로그램 구매 여부 등 총 7개 분야 30개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국정원장이 약속한 불법 해킹 프로그램인 RCS에 대한 테스트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로그 파일 원본을 공개해 주십시오. 로그 파일은 컴퓨터의 모든 활동 내역이 기록되는 파일입니다. 말하자면 컴퓨터의 발자국 같은 것입니다. 로그 파일 원본이 공개돼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안 위원장은 국회 정보위를 통해 국정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내 IP 주소 3곳에 대해선 미래창조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출된 해킹팀의 내부 서버 기록을 보면 해킹팀이 지난달 4일 SK텔레콤 가입자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만 알면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해킹을 했는지 여부를 곧장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여야가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는 국정원 현장 조사와 관련해선 현장 조사는 보조적인 증거의 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디지털 사건은 디지털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디지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증거입니다. 만약에 어떤 현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현장에서 또 쓰고 있던 컴퓨터를 다른 방으로 옮기기만 해도 그 현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고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의원 출신 장관들을 겨냥해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회동도 있었죠. 추경, 국정원 해킹 의혹 등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체제 이후 여야 원내대표 간 첫 번째 회동이었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입장차는 뚜렷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회동의 의제가 추경과 국정원 사건이 될 것 같다며 민생과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강조했고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보 불안, 사찰 불안이 안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우리 여당 대표님도 휴대전화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 불안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저는 오늘 쉽게
원만하게 일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민심의 주머니를 채로 털어서 추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한편 이번 여야 회동을 두고 결국 야당이 추경안과 국정원 현장조사 등을 연계해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회동 전에 국정원 해킹 의혹을 추경과 연계할 생각은 없다면서 정보 2차원의 청문회는 어떤 형태로든 관철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추경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혁신안 일부를 통과시킨 새정치연합이 주요 직책 인선 절차에 들어갔죠. 내일 중으로 발표가 나올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통과된 사무총장제 폐지 등 당 지도부 개편안의 실천을 위한 인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민생본부장에 대한 인선과 함께 정책위 의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5본부장과 정책위 의장에 대한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내일 오전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를 마치고 나온 문재인 대표는 인선과 관련해 의논을 하고 있다며 내일 최고위쯤 결정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당 통합을 위해 1안과 2안을 검토했다며 상평 인사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 통합을 위해서 1안과 2안 뭐 이렇게 함께 검토를 했다. 이게 정확한 얘기 같으네요. 네. 그러면 일단 상평 인사 쪽으로 지금 네. 함께 당을 위해서 함께 헌신을 하자. 그런 적임자들을 이렇게 1안도 좋고 2안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검토 중. 문재인 대표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추미애 최고위원도 일단 상평 인사라는 것에 동의한 셈인데요.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첫 번째 혁신안 실천은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국정원이 얼마 전에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냈는데 막상 국정원의 주장을 믿는 국민들은 10명 중 3명도 안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결과입니다. 국정원이 이례적인 직원 성명까지 내는 등 여론전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리얼미터는 어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정원이 대테러나 대북 공작 활동을 위해서만 해킹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6.9%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응답자 전체의 52.9%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테러, 대북 업무 외에 내국인 사찰도 했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2%였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내국인 사찰에도 사용했을 거란 응답이 우세했고 지역별로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정원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핵심 관계자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나나테크 허손구 대표가 지난 주말 캐나다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나나테크는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 간의 거래를 중개한 업체입니다. 야당은 앞서 나나테크 관계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신변 확보를 주문한 바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국민TV 뉴스 반은필입니다.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업체 해킹팀을 중개한 나나테크 대표가 지난 주말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핵심 참고인의 해외 도피를 손 놓고 있었던 셈인데요. 여당과 국정원의 초유의 민간 사찰 의혹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진상규명이 가능할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강윤 시사평론가와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의 내국인 사찰 의혹이 해소점을 사실상 못 찾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나나테크 대표가 출국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사실상 도피 출국을 방조한 거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적은 충분히 할 만한데요. 예. 저는 국정원이 은근히 도피를 시키거나 또는 그러니까 도피인지 그냥 출국인지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격이 확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적어도 빼돌리거나 뭐 도피하는 것을 방조했다고까지 차마 그 지경까지 했다고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어 가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이건 국내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대단히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뭐 지정학적 위치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이건 도청이나 감청이 아니고 해킹이라는 범죄 행위거든요. 예. 국가기관에 의해서 저질러진 해킹. 우리는 물론 뭐 국정원은 지금 대북영의점 대공수사상 불가피하다고는 했지만 그건 우리의 이유인 것인지 밖에서 볼 때는 사실 이건 불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악한 사업이다라고 이탈리 해킹사 사람들끼리도 자기들끼리 그런 말을 했던 게 이메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위키리키스에 폭로된 거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지금 국내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이자 자칫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대단히 큰 화약고인데, 국정원이 중요한 관계자 한 사람을 뭐 빼돌렸다? 또는 도망가는 걸 알고도 모른 척했다? 적어도 신병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게 드러나면,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것은 불섭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정원은 지금 굉장히 큰 시련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그 지경까지 벌일이라고 이성을 상실했다고는 아직은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도피를 방조했느냐, 아니, 일단 도피가 맞느냐, 그다음에 그럼 도피가 맞다면 방조한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국정원의 김일성과 김일성, 김일성이요. 잘못하면 오해하시겠군요. 보안 유지와 기밀을 철저히 여기는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현 이병호 국정원장 재임 중과는 전혀 무관할 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지금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들여왔고 운영됐던 게 지금 우연히 해킹에 의해서 드러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병호 원장이 굳이 전임 원장 시절에 벌어졌던 일을 자기가 총대 매가면서 비호하거나 그럴 필요를 느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다른 때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는 눈총을 받을 만큼 아주 이례적으로 적극적 그리고 공세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만 봐도, 이를테면 직원명의 일동이라거나 먼저 로그 기록 공개하겠다, 로그 기록은 아니고 관련 기록을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 여야 의원들 오는 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예전의 국정원과는 사뭇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안을 오래 끌고 가서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의 우리를 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어쨌거나 해외 활동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빨리 이것이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나나테크 사장 정도를 도피시켰다 또는 방조했다, 그래서 더 큰 덤태기를 자초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나테크는 그렇게 무슨 대규모 회사는 아니고요. 직원이 적을 때는 사장 포함해서 4명 정도, 많아도 10명을 넘은 적은 없었던, 그리고 주요 거래처는 국정원 정도였던, 뭐 그 위에도 한 군데 더 매출 실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국내 IT 산업업계에서 괄목할 만한, 그리고 비중이 큰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국정원과 거래를 해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뭐 기밀 유지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상호 비즈니스 상이건 보안 유지건 최소한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 그런 사업 관계는 계속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표가 뭐 꽤 연로하기도 하던데 도피성이다 이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이번 그 불법 해킹 의혹이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혹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얼마 전에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그 직원이 사망하고, 네. 또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국정원 직원이랑 여당 쪽은 정쟁화시키지 말라라고 차단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이 상황에서 중개업계 대표까지 출국을 하면 진상규명이 제대로 과연 될 것인가 의문을 지우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 나나정보통신의 대표가 예. 이 문제의 핵심을 푸는 키맨,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은 어차피 대행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간인을 사찰했느냐, 예. 선거 기간 중에 정치에 개입했느냐, 또는 정치 사찰에 준하는 행위를 했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예. 더 쉽게 말하면 국민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를, 이를테면 정부의 좀 고가운 소리를 평소에 잘 하거나, 노 PD도 해당될 수 있겠네요. 예. 뭐 이런 사람들, 좀 골치 아픈, 정부가 보기에 골치 아픈 사람들
샅샅이 들여다봤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라도 잠재적으로 내가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최대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그렇죠. 지금 있으니까요. 그런데 국정원 측에서는 대북 용의증이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봤다까지는 시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카톡을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우리 국정원 측과 뭐죠? 갑자기 아이디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사악한 악마라는 뜻의 데드 에브린가 하고 이태리 해킹팀하고 오간 이메일에 보면 예. 국내외 활동이 다 있고 IP, 휴대폰 기종 다 이렇게 있고 그 휴대전화의 사용 언어 같은 것도 다 나오는데 외국에서 뭔가 보안 또는 대북 관련해서 들여다보았다는 지금 국정원의 주장도 그 일부 맞아요. 사실인 게 맞아요. 이를테면 한국어가 한국 관련 프로그램 네이버나 흔히 뭐 다음 같은 거 아래한글 같은 거 전혀 없는 그다음에 해당 언어, 이를테면 뭐 몽골어나 필리핀어나 외국어로만 돼 있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봤다면 그건 내국인, 민간인을 들여다본 게 아닌 건 확실한데 정황상 그리고 가능성상 내국인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정원은 그 부분을 현재 소상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나 또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이 문제의 초점은 민간인을 들여다봤냐는 건데 국내의 민간인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만 분명히 입증할 수 있어도 이건 국정원의 해명이 일정 부분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우선 쉽지 않을 것이고 둘째, 국정원 이제 뭐 현장 조사 의원들 와서 하시라, 뭐 다 받아들이겠다. 그다음에 자살한 직원이 지웠다는 것도 복원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안철수 의원도 제기한 바 있지만 로그 데이터, 예. 그러니까 가장 원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로그 데이터, 어디에 접속해서 어느 컴퓨터나 지금 문제가 된 건 스마트폰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PC도 충분히 들여다보는 게 가능한 거니까요. RCS라는 것은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원격으로 뭔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보통 명사에 불과한 거죠. 누구의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누가 어떤 라인을 통해서 들여다봤느냐를 속 시원히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장비를 사와서 지금까지 운용하는 동안 어디에 접속했는지 로그 데이터를 다 밝힌다면, 그런데 과연 그게 다 밝힌 것일까? 국정원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은 빼고 서령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을 밝혀낼 방법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특성상. 예. 그러니까 그 점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누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든 불씨는 여전히 남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가정보원이 이럴 수는, 이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분명한 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고 기밀 취급 인가증도 갖고 있고 하니까 안철수 의원 정도뿐만이 아니고 해킹 전문가들 여야가 합의해서 몇 명을 선발해서 같이 가서 이 기계를 들여와서 했던 모든 로그 데이터를 다 보고 거기에서 혹시 이것은 대북 용의자가 아니라 국내 민간인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을 해서,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기밀 유지 각서 같은 건 받을 필요는 있겠죠. 예. 전 자료를 보여주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적어도 내국인을 들여다본 건 아니었다, 정치 사찰에 쓴 건 아니었다라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여야 합의로 우리가 모든 자료를 열람했고 그것은 동행했던 전문가들도 이것은 모든 로그 기록, 로그 파일이 맞다라고 인정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간인을 들여다본 것은 없으니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점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한 의문은 계속 남는데, 국정원이 갖고 있는 자료 또는 이태리 해킹팀사 그 서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그쪽을 통해서 경유하고 그 스파이웨어를 심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아니다, 이번 건 실패했다, 이런 게 다 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화면에 오간 이메일을 보면, 제가 더 이상 기술적으로는 설명드릴 능력은 없습니다만 해독하는 이메일을 종합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국정원이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의 마음은 일단 국정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국정원이 어느 만큼의 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것을 여야를 떠나서 전문가가, 컴퓨터 해킹 전문가가 맞다, 이 정도면 맞다 라고 확인을 해준다면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수사를 하든 또는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하든 이 문제가 더 커져서 정치 쟁점화돼서 특검이 들어선다 한들 원 자료가 얼만큼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내놓으면서 이게 다라고 말한들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국정원의 특성상 그 로그 파일이 어느 정도 확인될지도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예. 최소한 어느 누군가가 그 꼭 자살한 임모 과장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다. 이건 누구 하나 손대지 않은 보탬도 뺨도 없는 전부 다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다른 제3자 전문가도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국정원이 대공용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뭐 몽골 변호사와의 얘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다면 그 대공용의자 수사선상에 뭐 만약에 하나 국정원 주장대로 중요한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은 공개돼서는 안 되겠죠. 추적 중이라면. 그럼 예. 그런 것들은 기밀을 유지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조사 내지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정원 관련 사안이 정치적으로 쟁점화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사실 국정원 측이 제공해 왔다. 이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 대선 댓글 사건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이 쟁점이 되는 사안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왔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치명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더군요. 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사안에서 침묵으로 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가이드라인이고 예. 오랜 침묵 끝에 비판이 고조되면 한마디 하는 것도 수사는 여기까지 해라라고 딱 금을 그어주는 듯한 그런 행태였었죠. 비단 국정원 댓글 사안뿐만 아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번 역시 기존의 그런 궤적에서 크게 벗어나리라고 보이지 않고요. 오늘 뭔가 언급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일단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야 국회 차원의 최소한 현장 조사 정도는 하고 그거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시 미비점을 지적했을 때 국정원에서 다시 뭔가 해명이 오가고 이런 수준이 한두 번 있은 다음에 최소한의 얼개가 확인되고 나서 언급을 해도 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나자 전임 남재준 원장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셀프 개혁하라 그랬잖아요. 예. 국정원이란 조직은 대통령의 지시만 받습니다. 대통령 이외의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릴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합니다. 국무총리에게도 안 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대통령만이 국정원을 지휘하거나 통할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물론 40몇만 유로니까 한화로 치면 얼마 안 되고 국정원이 1년에 쓰는 특수경비, 영수증 필요 없는 돈 액수에 비하면 아주 껌값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실무직원들이 빗나간 애국심이나 과잉된 사명의식 때문에 그런 해킹웨어가 있대? 우리도 한번 사서 써볼까? 편하지 않겠어? 누가 뭐 핸드폰 들여다보고 싶잖아. 설령 국정원의 원장이나 1, 2, 3차장은 몰랐다고 칩시다. 저는 그 말도 참 믿기 힘든데 예. 몰랐다면은 조직 장악, 업무 장악을 못하고 있거나 왕따 당하고 있다. 또는 밑에 중간 간부들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조차 하지 않고 일하고 있다. 이런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몰랐다고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서 대답했거든요. 예. 1, 2, 3차장 다 모른다. 몰랐던 일이다. 이제서 알았다. 그러니까 위키프레스에 공개되고 나서야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참 문제인데 그게 백보양보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치고 그러면 국정원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도 제대로 조직도 업무도 장악되거나 제대로 조율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에게 어차피 책임이 있죠. 왜? 국정원을 지시할 수 있고 국정원의 보고를 받는 유일한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는 오늘 회의석상에서 말하기에는 아마 자료도 충분치 않을 것이고 이 점을 잘못 다뤘을 경우에는 이게 내년 선거에 대한 악재 이것을 떠나서 정권 차원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칩시다. 이것은 뭐 광우병이라거나 국정원 지난 대선 때의 댓글 파문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메르스 사태가 우리에게 준 충격이 자기 육체
건강에 대한 위험과 안전한가라는 거라면 이것은 모든 우리 개인의 사생활과 정신생활의 일부까지도 내가 조종당하고 있거나 그건 뭐 조지 오웰의 빅브러더나 동물농장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 이것은 국내외적으로 어마어마한 파장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정권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더더욱 지금은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타이밍인 것이고 일단은 돌아가는 걸 봐야 하고 과연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 건에 관해서 얼마만큼 진실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죽은 임 과장이 삭제한 게 어느 자료까지인가,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지금 파악이 돼 있을까? 저는 이것도 약간은 의문입니다. 이 시점으로는. 예, 지금 사실 국정원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진상규명에 대해서 난항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소돼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을 사찰한 게 아니다. 예. 정치 사찰에 써먹지 않았다.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건데 2012년 2월에 들어왔고 2개월 후인 4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개월 후인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개연성은 있는 거니까 갤럭시 S4 어느 거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그것을 민간인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대북 용의자에게만 썼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이 스파이웨어를 들여온 다음에 활용했던 모든 것이 이게 다다. 그 중에서 이거는 우리는 대북 용의자로 분류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대북 용의자임을 확인을 시켜야 될 겁니다. 국민의 대표에게. 전체 공개는 힘들 수 있겠죠. 예. 대북 수사 용의점상. 그래서 된다면, 즉 두 가지 전제 조건이죠. 모든 로그 파일, 로우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하고 그것을 제3자가 확인을 하고 그렇다고 그게 충족이 된다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공용의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즉 민간인 사찰에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 이를테면 두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의심스러운 전화번호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건 전화번호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그 전화번호의 소유자가 정말 순수 민간인인지 대북 용의점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몇 회선 운영하지 않았고 뭐 지금 현재까지의 국정원 주장대로라면 수십 개 회선에 불과하고 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겠죠. 전수조사라도 해야겠죠. 기밀 유지를 조건으로. 그래서 대북 용의점이 맞고 확실한 지금 단계까지의 그럴 증빙이나 정황이 있다면 그건 국정원의 해명이나 주장대로 반영해주면 되는 것이고 아무런 용의점도 없는데 들여다본 전화번호가 나왔다. 사람이 나왔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을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겠죠. 그거 말고 지금 이 사건은 양측의 견해가 다르니까 중간 절충점을 찾고 그럴 상황인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 사찰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죠. 했다 안 했다지 그 중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의 의혹과 국정원 주장 사이의 중간 점이지대에서 타협점을 찾는 흥정이나 거래가 아니라 yes or no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국정원은 yes 또는 no 둘 중에 하나를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정원 특성상 그리고 기술상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견해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결국 국정원이 대북 정보전에 활용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예. 대북 용의 수사에서 활용한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런 것에도 쓸 수 있었으니까 국내에도 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건 지금 가능성은 충분히 나와 있는 거 예. 아닙니까? 100m 달리기를 한 사람이 50m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50m 달릴 수 있었지만 우리는 50m 달리지 않았다. 민간인에게 그리고 정치 사찰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거죠. 예, 그 대북 용의자라는 그 용의선의 그 범주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반정부 활동을 예. 정부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북한과 어떻게든 연계되어 있는 사람과 꾸준한 접촉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국정원 내부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예. 그리고 그 기준이 비밀 취급 인가를 가진 국민의 대표들을 공히 납득시키고 동의를 받을 수준이어야겠죠.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국가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보다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부터 최근 불법 내국인 사찰 의혹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전력을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선 불복 프레임 때문에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제약이 많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논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야가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찰 논란을 둘러싸고 연일 날을 세우는 모습은 2년 전 국정원 대선 개입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당시 최고의 국가 정쟁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정쟁의 중심에 섰던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해 국정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긴밀한 대화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공개됐고 여야 대치는 물론 외교적 파장까지 불러왔습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중국 출입 경기록을 조작해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도 같은 해 일어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를 했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난해 5월 경질됐으며 사건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6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의 이 같은 전력은 최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찰 의혹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정원은 전체 직원 명의로 해명성 성명서를 냈지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전력 탓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 노동, 금융, 교육, 4대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개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원 개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최근 구 통합진보당 최고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과거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인데요. 백승우 전 통합진보당 사무총장은 국정원 불법 해킹 사건을 덮고 전국을 전환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교, 민병렬, 유선희, 이정희, 최영권. 지난 16일 검찰이 압수수색한 옛 통합진보당 최고위원 5명의 명단입니다. 검찰이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은 후원회를 가장해서 후원금 명목으로 방비를 모금한 혐의, 회계보고를 허위로 하고 영수증구비를 누락한 혐의 등 12개 항목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재정 권한도 없는 최고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정치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제 최고위원들이 통합진보당 재정과 관련돼서 실제적으로 그 통합진보당은 그 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 말고는 이제 관여하는 적이 없어요. 제 권한 자체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들을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이제 검찰이 이제 중앙선관위 고발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특히 백승우 전 진보당 사무부 총장은 후원회 모집에 오류가 없었다는 것은 선관위도 인정한 부분이라면서 수사에 진척이 없자 전직 국회의원과 최고위원들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전직 국회의원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진보당 회계 책임자 등 29명을 2013년과 2014년 6억 7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당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인이 10만 원씩 노조 등 1차 모금자에게 전달하면 시도 당직자 등 2차 모금자가 이를 모아서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내고 이를 다시 국회의원이 특별당비 형식으로 중앙당에 전달하는 형태입니다. 백승우 전 사무부총장은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진보당을 다시 꺼내든 것은 국정원 해킹 사건에 대한 국면 전환용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 부분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이제 진보당의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최고위원들이라든가 이제 간부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좀 일정을 가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타이밍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뭔가 전환을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하는 사실과 무관하게 그런 걸로는 이제 보여지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나 이렇게 딱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니까 계속 의구심이 정치적 의구심이 드는 거는 사실이죠.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 장관 이취임 자리에서 진보당 강제 해산을 제1의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총리 취임 이후에도 세월호 4.16년대 압수수색과 박내군 공동위원장의 구속 등 본격적인 공안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진보당 최고위원 압수수색 역시 공안 정국을 이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서와 여기는 국민TV.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서울지방법원장 출신의 법조인이 인선됐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인사를 밀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명무실해진 인권위의 위상을 되살리려면 인권 가치 판단이 미흡해질 수밖에 없는 법조인 편중 현상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집행위원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을 청와대가 어제 민경욱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성호 씨를 내정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성호 씨는 이제 지금 현직 서울지방법원장이고요. 계속 뭐 남부지법부터해서 법원 판사로 계속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법조계 엘리트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청와대가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국가인권기구의 인권위원들 혹은 인권위원장을 인선할 때는 인선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선 절차에는 공개적으로 공석을 알리고, 예를 들면 신문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야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계층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인선 기준을 정해서 인선해야 한다라고 하는 공고를 수차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냥 청와대가 그냥 내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점이 밀실 인선이라고 하는 거고, 국제인권기구의 공고에 어긋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사람 개인에 대한 거라기보다 이 사람의 이력상 법조인인데 이거 자체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인권위 내의 법조인 중심의 이런 경향성이 더 강화될 거라는 거, 인권위원들의 다양성 이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인권위원 인선 절차를 마련해라. 그 마련하는 것들은 공개적인 과정이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자들이 지원할 수 있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마련해서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인권위원회에 권고한 것들이에요. 근데 인권위에 권고했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권고한 거고 국회도 이걸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청와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없었죠. 심지어 ICC에서는 이렇게도 됐어요. 5월부터 인선 절차가 진행돼서 이제 8월에 인권위원장이 되는 이런 얘기도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공석을 알리고 또 지원자들이 막 지원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는데 5월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임명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다원성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법조인 중심이에요. 다원성이 없어요. 그런 지원자 수를 최대화하라. 그다음에 지원하고 심사하고 선출하고 임명하는 과정이 다 공개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예를 들면 후보추천위원회, 인선위원회 이런 걸 만들라는 거고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라. 그다음에 개인적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권 관련해서 있는 사람들을 선출해라. 이런 게 ICC의 권고였어요. 그러니까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그분은 참 부끄럽게도 본인이 인권 관련해서 아는 게 없다라고 처음에 내정됐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은 인권위원장을 뭐 청와대가 하실래요? 이랬어도 나는 인권 관련은 몰라요. 못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인데 이제 자리 욕심이 났겠죠. 그게 문제인 거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는 뭐가 어떻게 문제였냐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엄청난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한 거거든요. 근데 올해 10월에 유엔 자유권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 매년 뭐 5년마다 하는데 이제 조사관들이 쓴 한국 인권 상황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안전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삭제했어요. 현재 인권위원들이. 그리고 뭐 통합진보당 해산 이런 것도 삭제가 되고요. 이러면서 사실 한국의 인권 상황을 외국에 알리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김진숙 지도위원이 이제 그 한진중공업 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서 고공농성을 갔어요. 물론 이제 그 실정보로 하면은 남의 물품에 올라간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긴급구제를 기각을 시키는데 기각시키는 게 위법했기 때문이다. 말이 안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인권의 관점이 아닌 그다음에 이 형식적인 법의 논리에 따라 하게 된다는 거죠.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구제될 수도 있고 인권에 맞게 법이 개정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게 되면 법에 맞게라고 하면 그러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데 그 법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시민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권기구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건데 안 해주면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른바 용산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오늘 독일의 경우 시 차원의 항의로 연구소가 공개된 적이 있다면서 서울시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조사의 주체가 된다면 범죄 집단에게 조사 주체를 맡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탄저균 국민조사단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합동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오산 미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된 경위 등 택배 오배송 사건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조사단은 또 주한미군이 조사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셀프 조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몰래 지난 수십 년 동안이나 이 생화학목을 들여왔는데도 그 범죄 집단에게 이 조사의 주체를 맡기고 그리고 국방부가 함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나서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셀프 조사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탄저균 국민조사단은 서울시 차원의 제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시 차원에서 항의하자 주동미군이 시장에게 실험실을 공개한 선례가 있단 겁니다. 얼마 전 독일 라인란트 팔츠주의 란트슈툴시에서는 시장과 시의회에서 탄저균 발입 사건을 강력히 항의했고 주동미군에 대한 지자체 수준의 제재도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러자 주동미군은 즉각 지역시장에게 연구소를 공개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이처럼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용산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을 조사해야 한다. 주피터 프로그램에 따르면 용산기지 내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곳은 121 후송병원입니다. 아파트,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정황이 나오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안 이촌역과 신용산 옆에 있는 그 근처에 14번 게이트, 13번 게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121 후송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위험천만한 탄저균 실험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변을 저희들은 답사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주변에는 고층 아파트와 주민센터,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고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16년 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탄저균 실험실이 있을 수도 있는 121 후송병원은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가 2007년 121 후송병원 16,245평을 잔류시키라고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서울시도 잔류검토부지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조사단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저균 반입 의혹을 자체 조사하라고 촉구하며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데 걸려서 자빠집니다. 길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재수 없었다고 하지요.
제 성미에도 걸려 넘어지고 제 입으로 뱉은 말에도 걸려 넘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디 탓할 데도 없이 난감해집니다. 좋은 말만 하고 입에 발린 칭찬으로 일관하면 괜찮을까요? 입 다물고 살면 되는 걸까요? 뉴스만 듣고 있어도 참 다양한 색깔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말이 사람을 알게 하고 속셈, 계산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말이 참 어려운 거지요.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